안녕하세요, 여러분. 앞으로는 한 주간의 세계경제 요약을 주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한 주간 1월 둘째 주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미국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 나온 지표를 보니까 인플레가 둔화되고 있는 게 뚜렷하다 이러면서 그래서 뉴욕 증시에도 훈풍이 불었고 또 최종 금리도 좀 하향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예상도 나왔습니다. 자, 결과를 보면은 인플레는 전년 동월 대비 6.5%였습니다. 6월 인플레 9.1%에 비하면 많이 하락을 한 거죠. 6월 이후 물가 상승 속도가 6개월 연속으로 둔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월 대비 0.1% 하락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전월 대비 물가 상승률이 둔화된 게 아니라 아예 물가가 하락했다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0.1%로 갔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변동성 많은 식품과 에너지를 뺀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코어 CPI는 어땠느냐? 5.7% 기록했습니다. 자, 전체 헤드라인 CPI 6.5% 전년 동월 대비 기록했고요. 코어 CPI는 5.7% 기록했습니다. 상당히 잘 나왔다. 기대했던 것만큼 좋은 수치가 나온 겁니다. 자, CPI 얘기를 그동안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이 8만 개의 아이템들을 조사를 합니다. 매월 조사하고 또 분기별로도 조사를 하죠. 이 8만 개 아이템들이 카테고리로 나뉘어집니다. 그것도 큰 카테고리들이 있고 또 그 카테고리별로 하부 카테고리들이 있습니다. 자, CPI가 가장 큰 개념이라면 그 안에 코어 CPI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CPI 얘기 많이 하다가 그 다음에 코어 CPI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높은 뭐 에너지나 식품 얘기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 아니냐. 그러니까 근원 CPI를 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요즘은 근원 CPI도 포커스가 분명하지 않다. 근원 CPI 중에 재화는 물가 상승률이 좀 둔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근데 재화라는 것은 주로 공장에서 많이 생산을 하니까 그보다는 노동 집약적인 서비스에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 그래서 이 서비스 쪽을 이제 많이 보자. 이렇게 된 거죠. 이거를 코어보다 더 코어하다. 근원보다 더 근원이다. 그래서 슈퍼코어라고 부릅니다. 새로 만들어진 말입니다. 왜 슈퍼코어가 중요하냐? 지금 이 노동시장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임금이 오르는데 임금이 오르면은 노동 집약적인 서비스 물가가 가파르게 오른다. 그래서 서비스 물가를 주셔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면 12월에 이 슈퍼코어는 어땠느냐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12월인데요. 전체적인 헤드라인 CPI입니다. 6.5%고요. 그런데 식료품과 에너지를 뺀 근원 CPI는 5.7%. 요 근원 CPI 움직임을 보면 이게 떨어지는 건가 아닌가 좀 긴가민가 하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이 슈퍼코어를 보겠습니다. 코어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중에서도 코어다. 그러니까 전기와 가스를 뺀 서비스입니다. 미장원, 뭐 세탁소, 뭐 기술 서비스 전부 이 코어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코어 서비스의 물가 상승률 보면 떨어지는 기미가 아직 보이고 있지 않아요. 여전히 이 슈퍼코어는 높은 상승률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물가 상승률 둔화되고는 있는데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자, 제가 노동통계국에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맨 위에 있는 라인이 전체 헤드라인 CPI입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면 그 안에서 여기서부터는 근원 CPI인 거죠. 5.7% 나왔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가면은 근원 중에서도 근원 재화입니다. 여기 있는데 2.1%. 그러니까 2021년 12월 대비 물가 상승은 상당히 둔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중고차는
물가가 상승한 게 아니라 아예 하락을 많이 했죠. 자, 이제 서비스로 가보겠습니다. 서비스 중에서도 근원 서비스 보면 7%입니다. 여전히 높고 또 지난달에 비해서도 0.5% 상승했습니다. 한 달에 0.5% 상승했다는 것은 곱하기 12 하면은 지금부터 이 수준 유지하면은 내년에는 6% 상승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높은 숫자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쉘터 같은 경우, 주거비용 같은 경우는 미국 근원 서비스의 한 42%를 차지하는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그런데 12월에 먼슬리로 0.8% 상승했습니다. 연간으로 보면 굉장히 높은 숫자라서 쉘터 상승이 둔화되기를 기다리고 있죠. 요즘은 쉘터도 빼고 그야말로 순수하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비스만 보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최근 인플레 둔화 움직임은 분명히 있다, 확실하다. 하지만 방향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연준의 주장입니다. 조심해야 된다. 섣불리 금리를 내리거나 이게 최종금리다라고 선언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결국은 인플레는 물러갔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특히 둔화는 되고 있더라도 연준이 생각하는 목표 인플레 2%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유로존의 12월 인플레도 발표가 됐습니다. 9.2% 나왔는데요. 11월에 연간 인플레, 그러니까 2021년 11월 대비 지난달 인플레가 10.1%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자릿수, 유럽이 두 자릿수로 물가가 오르고 있다, 이랬는데 다행히도 12월에는 한 자릿수로 복귀를 했습니다. 9.2% 여전히 높기는 하지만은 여기서도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죠. 하락세가 나온 거는 뭐 유난히 이번 겨울 유럽이 따뜻합니다. 그래서 가스 가격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수준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도 좀 잡혔고요. 또 독일 제조업 생산이 공장의 주문량은 많았지만 천연가스가 부족해서 공장 문을 좀 한시적으로 닫아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생산이 기대 이상으로 원활하게 되고 있고요. 또 실업률도 낮은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불안도 많이 경감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월드뱅크 IBRD가 올해 세계 경제 전망치를 1.7%로 하향을 했습니다. 1년 내내 이 경제 성장 전망치를 내리고 있는데 1.7%로까지 내린 거죠. 지난 30년 기간을 통틀어서 세 번째로 낮은 성장률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낮았고, 팬데믹 때 낮았고, 그리고 올해입니다. 자, 인도는 높은 성장률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중국은 어느 정도는 회복할 것으로 보이고, 브라질 같은 원자재 풍부한 곳도 작년에 비해서는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는 나아지겠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또 어떤 뉴스가 있었느냐. 골드만삭스가 인력 6%를 감원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비용 절감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바로 몇 시간 전에 나온 뉴스입니다. 2020년 이래 소매 대출 부분을 골드만삭스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푸시를 했는데 여기서 20억 달러 손실을 봤다. 1년 손실이 아니고요. 2020년 이래 이 정도의 손실을 봤다라고 골드만삭스가 이 내용을 좀 흘렸습니다. 흘린 이유는 금요일에 JP모간의 실적이 좋았죠. 골드만삭스의 전체 실적은 다음 주에 발표가 되지만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경쟁사인 JP모간보다는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미리 흘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죠. 코인베이스도 20% 감원을 결정했습니다.
자, 중국 뉴스도 있었는데요. 중국 최대 핀테크 기업인 엔트그룹이 발표를 했습니다. 창업자 마윈이 경영에서 손을 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엔트그룹은 2020년에 IPO를 하기로 했다가 중국 정부가 불허하면서 IPO를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중국 정부가 이제 기술기업 단속을 그만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부작용이 많고 특히 외국 자본이 떠나는 그런 부작용 때문에 앞으로 기술기업 단속은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중국 정부가 하고 있어서 다시 엔트그룹의 이 상장 기회가 왔기는 했는데 마윈까지 용서는 안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윈이 경영에서 손댈 거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정부는 또 테크 기업들의 골든 쉐어라는 것을 확보하는 중이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재미난 뉴스인데요. 기술기업 단속은 안 하되 이 기업들의 주식 1%를 정부가 보유하겠다. 그래서 이 기업들의 콘텐츠를 통제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이 뉴스가 서방에서는 상당히 크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결국 중국의 경제 개방, 자유경제의 한계가 여기까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미국 재무부 장관 자넷 옐런이 어제 하원에 편지를 썼습니다. 부채 한도를 당장 올려달라 긴급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월 19일이 되면은 부채가 한도에 도달합니다. 더 이상 미국 정부가 채권을 발행할 수 없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후에는 비상조치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비상조치라는 것은 연준한테 빌리거나 연준이 가지고 있는 재무부 자산을 쓴다든지 이런 식이 되는데 이것도 6월 초에는 다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1월 19일까지는 지금 부채 한도를 올려달라. 이렇게 지난번 우리가 다뤘던 뉴스가 이거였는데요. 공화당이 전체적으로는 부채 한도를 올려야 된다라는데 공감을 하고 있지만 공화당 소수파인 프리덤 코커스가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반대 입장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하원의장 선출도 계속 딴지를 걸었죠. 다음 주부터 하원에서 격돌이 예상이 됩니다. 공화당은 정부 지출은 줄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할 거고 민주당과 바이든 정부는 이거는 미국 정부의 약속이다. 이 돈 지출해야 된다. 부채 한도 올려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겠죠. 사실 프리덤 코커스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올 거라는 예상을 안 했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당혹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스캔의 한 주간 요약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